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우리 아파트는 아내 한명자와 함께 15년을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명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그녀가 즐겨 쓰던 찻잔까지 모든 것이 아내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저는 추모공원에 있는 아내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올해로 이주기를 맞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딸 박소라와 사위 정민호가 자주 와서 도움을 주고 있어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어머니 이주기잖아요. 몇 시에 성묘 가실 거예요? 딸 소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출발하려고 해. 너희도 같이 갈 거지? 네, 당연히 같이 가야죠. 엄마께서 얼마나 저희를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소라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위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꽃도 준비하고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음식도 가져가야죠.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아내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 희미한 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아내 한명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연한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자야? 정말 당신이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잘 들어요. 내일은 절대 무덤에 오면 안 돼요. 왜? 무슨 일이야? 당신을 보러 가는 건데. 당신이 무덤에 간 사이에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소라와 민호가, 그 아이들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아내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소라가 뭘 한다고? 조심해요. 믿지 말아요. 모든 걸 의심해 보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손의 감촉,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마지막 경고의 말들.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라와 민호가 뭘 한다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내의 이주기, 성묘를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가니 딸 소라와 사위 민호가 벌써 일어나서 성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좀 이상한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이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자가 나타나서
오늘 무덤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 순간 소라와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꿈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소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 내일 가는 게 어떨까? 소라와 민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세요, 아버지.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내일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도 아버님이 아프시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찾아오시는 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도 동조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님께서 가고 싶으시다면 비가 와도 가야죠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너무 쉽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할 거야? 저희는 그냥 집에서 쉴게요. 평일에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요.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어요. 친구들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거든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아내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정말로 저에게 경고를 해준 것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있으니 자꾸 아내 생각이 나서 우울해졌습니다. 평소 즐겨 찾던 바다양 카페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명자야, 정말 나에게 나타난 거야? 소라와 민호가 뭘 한다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제 사위 정민호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재빨리 신문을 펼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저를 보지 못하고 카페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성묘를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간다고 하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신문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가 성묘를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호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하는 일이니까요. 아버님이 집에 계시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끝낸다는 건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고요. 김 과장님도 오후 2시에 집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3시에 와서 최종 계약서에 사인받기로 했고요. 보험 서류, 부동산 계약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요양원 상담도 오늘 오후에 잡혀 있어요. 인천 실버케어에서 4시에 집으로 상담 나온대요. 치매 진단서는 어제 박 원장님께서 발급해 주셨고요. 치매 진단서라니? 저는 멀쩡한데 무슨 소리인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라도 다 알고 있어요. 호주 비행기표도 이미 예약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비행기로 시드니 가는 거. 네, 편도표예요. 편도표?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인가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대출받는 것도 이미 승인 났어요. 집을 담보로 해서 8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호주에서 충분히 새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명의로 대출을? 저는 그런 일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서류는 완벽해요. 아버님 도장도 있고 신분증 사본도 다 준비했어요. 치매 환자의 가족이 대신 처리하는 거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대요. 민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들렸습니다. 실버케어는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치매 전문 시설이라서 조금 비싸긴 하지만 어차피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오히려 아버님한테도 좋을 거예요. 250만 원짜리 요양원에 저를 보내겠다고요? 제 연금으로요? 그리고 자신들은 제 재산을 가지고 호주로 도망가겠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상가가 시세로 15억 정도 되고 대출 8억까지 하면 총 23억이에요. 거기에 아버님 적금이나 예금까지 합치면 25억은 될 거예요. 25억.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호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아버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니까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정될 거예요. 그럼 소라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요. 법적 후견인.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뜻이군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아버님이 성묘를 가신 사이에 모든 서류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하시니까 조금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민호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생명보험은 10억이에요. 작년에 아버님 모르게 가입했거든요.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지급되고 수익자는 소라로 되어 있어요. 10억 원의 생명보험? 제가 언제 그런 보험에 가입했나요? 그리고 제가 모르게 가입했다고요? 계단 사고가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치매 노인이 실족해서 떨어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아니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라한테 말해서 아버님을 밖으로 좀 보내달라고 할게요. 약국에 가달라고 하든지 은행 볼 일이 있다고 하든지 2~3시간만 집을 비워주시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네, 내일 진짜로 성묘를 가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때 아예 요양원으로 바로 모시고 가는 거죠. 짐은 미리 다 빼놓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 착하다고 생각했던 딸이 사위와 함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지은이는 문제 없어요. 아직 어리고 할아버지만 생각하니까 진실을 모르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손녀 지은이까지. 그들은 지은이의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호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커피를 마신 후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내 딸이, 소라가 정말로 나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제서야 아내의 꿈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호하려고 경고해 준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성묘를 갔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끝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속으로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라와 민호는 지금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미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기는 무서웠습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며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민호의 통화 내용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치매 진단서, 요양원, 부동산 계약, 호주 이민, 25억 원의 재산, 그리고 10억 원의 생명보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혹시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였을까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죽음도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지만, 혹시,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민호 말로는 2시에 보험회사 직원이, 3시에 부동산 중개사가, 4시에 요양원 상담사가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되 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들 중에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후 1시 45분, 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소라와 민호가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들은 재빨리 서류들을 치웠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소라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답답해서 공원에 다녀왔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고.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식사를 거르시면 안 되죠. 건강이 나빠지실 거예요. 건강이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괜찮다. 저녁 때 먹을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열어둔 채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계속 집에 계시면 어떻게 해?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2시에 보험회사 사람 오기 전에 밖으로 보내면 돼. 어떻게? 은행에 볼 일이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약국에 가서 소화제 좀 사달라고 하든지. 잠시 후 소라가 제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제가 소화가 안 되는데 혹시 근처 약국에 가서 소화제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오후에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해서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정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 좀 피곤한데. 네, 지금 너무 아파서요. 30분만 나갔다 오시면 돼요. 그럼 갔다 올게. 저는 일부러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1층 주차장에 있는 제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주차장에 차를 숨겨두고 도보로 우리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은 12층이었습니다. 저는 13층 복도 창문에서 우리 집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층으로 올라가서 복도 끝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다보니 우리 집 거실이 훤히 보였습니다.
정확히 2시에 한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소라와 민호가 그 남자를 맞이하며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나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도장도 찍었고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가족이 후견인 자격으로 보험 가입하는 거니까요. 보험금 지급은 확실한 거죠? 소라가 물었습니다. 네, 사고사의 경우 조사 기간이 있긴 하지만 1개월 내에는 지급됩니다. 10억 원 전액이요. 그들은 약 30분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모르게 제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제 도장을 찍다니. 3시 정각에 2번째 방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 보였습니다. 상가 시세가 1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송도 신도시 중심가라 위치가 좋고 평수도 적당해서 금방 팔릴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팔 수 있을까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2주 안에 가능해요. 14억에서 14억 5천만 원 정도로 책정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간 후 잠시 조용했습니다. 소라와 민호는 거실에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4시에 3번째 방문자가 왔습니다. 50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양원 관계자인 것 같았습니다. 실버케어 센터입니다.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희 아버님 모실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서 요양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치매 전문 시설이라서 24시간 전문 간병인이 돌봐드려요. 한 달 비용은 250만 원이고 입원비는 별도예요. 언제부터 입원 가능한가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모실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모시겠습니다. 내일 모신다고요? 벌써 내일부터 요양원에 보낼 계획인가요? 요양원 관계자가 나간 후 소라와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다 준비됐네. 내일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는 모레 호주로 출발하는 거야.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 아버님이 나중에 알아차리시면 어떻게 해? 괜찮아. 치매 환자니까 금방 잊어버리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호주에 있을 테니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13층에서 내려와 급히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소화제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거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오시는 것 같아. 서류 다 치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라야, 소화제 사왔어. 아, 고마워요, 아버지. 어디서 사셨어요? 동네 약국에서. 많이 아파?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만약 제가 민호의 통화를 엿듣지 못했다면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상이었지만 식탁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정말 성묘 가실 거죠? 소라가 물었습니다. 응, 날씨가 좋으면 가려고 해. 그러세요. 저희도 함께 가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성묘는 핑계고 실제로는 요양원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방으로 가서 그녀의 유품들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무언가 증거를 남겨놓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11시 소라와 민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기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방은 마치 성역처럼 여겨졌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아내가 생전에 사용하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그녀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뭔가 남겨놨을 것 같아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며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아내의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모두 제가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 선물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니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아내의 일기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권의 일기장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것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내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 요즘 당뇨가 잘 안 잡히는 것이 걱정이다. 2022년 2월 14일 병원에서 혈당 수치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 남편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2월부터 아내의 일기에는 병에 대한 걱정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소라가 내 통장을 가져갔다.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큰 것 같다.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과 맞지 않는다. 2022년 3월 15일 민호가 내 도장을 빌려달라고 했다. 보험 서류 때문이라고 했는데 내가 새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나? 아내는 이미 그때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4월 2일 이상하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당뇨약과 집에서 먹는 약이 다른 것 같다. 민호가 약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혹시 실수로 바뀐 건 아닐까? 2022년 4월 20일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 병원비라고 하지만 실제 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사라지고 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충격받을 것 같아서. 아내의 일기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를 걱정해서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2년 5월 5일 오늘 우연히 소라와 민호의 대화를 들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라는 말을 했다.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무섭다. 2022년 6월 1일 결심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들이 나에게 한 일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6월부터 아내의 일기는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소형 녹음기를 샀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2022년 6월 15일 그들이 내 약을 바꾸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분명한 증거다. 2022년 6월 25일 은행에 직접 가서 내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봤다. 충격적이다. 지난 6개월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모두 민호 계좌로 이체되었다.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저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7월 5일 이한성 변호사를 만났다.
모든 증거를 설명했더니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난 후의 일이다. 이한성 변호사, 그 이름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다. 녹음 파일, 사진, 통장 거래 내역, 진짜 약과 가짜 약.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 USB를 남편이 발견하기를 바란다. 2022년 7월 20일 마지막 편지를 썼다.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 편지다. USB와 함께 숨겨둘 것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대 뒤쪽 서랍 남편만 열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뒤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열쇠를 넣어보니 딱 맞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USB 메모리 하나와 봉투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진짜 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가짜 약이라고 적혀 있었고 소라와 민호가 바꿔치기한 일반 비타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약통을 바꾸는 장면, 소라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는 모습, 둘이 제 서재에서 서류를 뒤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폴더를 열어보니 15여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보니 소라와 민호의 대화였습니다. 엄마가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아. 통장 거래 내역을 물어보시고 그래.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거야. 의사도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민호의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 혹시 아버님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그럴 리 없어. 아버님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실 거야. 그런 분이야. 다음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약은 계속 바꿔치기 해. 절대 진짜 당뇨약은 주면 안 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어차피 나이가 많으시잖아. 우리가 조금 빨리 정리하는 것뿐이야. 사진 폴더에는 80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소라와 민호의 범행 장면들이었습니다. 서류 폴더에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아내가 직접 작성한 사건 일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 폴더를 열었습니다. To My Love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철수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과 사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겠죠. 나는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나를 일부러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이한성 변호사에게 가져가세요. 그분의 연락처는 별도로 적어뒀어요. 그분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치밀하고 준비되어 있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반드시 이겨내세요. 영원한 사랑을 담아서 명자.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죽어가면서도 저를 보호하려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의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목숨을 걸고 모아준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내일 이한성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한성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아내의 수첩에서 이한성 변호사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아내의 글씨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꼭 도움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묘 가시죠? 소라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응, 날씨도 좋고 하니까 가야겠다. 저희도 함께 가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저는 일부러 연기했습니다. 요즘 머리가 좀 띵하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소라와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시면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라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성묘 다녀와서 병원에 가보자. 네,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보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분명 치매 진단을 내려줄 병원을 알아볼 것이겠죠. 그럼 10시에 출발하자.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묘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9시에 미리 집을 나와서 이한성 변호사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성묘 가기 전에 잠깐 은행에 들러야겠어. 어제 통장 정리하라는 문자가 왔더라고. 아버지, 저희가 대신 가드릴까요? 소라가 재빨리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30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10시 30분에 만나자. 저는 9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소라와 민호는 제가 은행에 간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이한성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구에 있었습니다. 20층짜리 오피스텔 15층에 위치한 중견 규모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이한성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접수처에서 말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에요. 한명자 씨가 소개해 주신 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50대 초반의 이한성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명자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박철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한성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2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딸과 사위의 범행에 대해 상담받으러 오셨죠. 그렇습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나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약물 바꿔치기, 재산 횡령, 심지어 선생님에 대한 계획까지.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아내가 준비한 USB와 모든 증거들을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어젯밤에 발견했습니다. 이한성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사진들을 보며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횡령입니다. 그리고 부인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가짜 약을 투여해서 치료를 방해한 것은 살인미수 또는 살인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체계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겠어요. 현행범으로 잡으면 더 유리하거든요. 이한성 변호사는 김대수 탐정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사건의 전문가예요. 가족 간 재산 갈취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어요. 함께 작업하시면
더 완벽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연락할 수 있을까요? 네, 연락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김대수 탐정이 변호사 사무실로 왔습니다. 40대 후반의 탐정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부인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탐정이 증거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딸 부부의 현재 계획에 대한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호주 이민 계획, 해외 계좌 개설, 요양원 입원 계획 등등. 어떻게 그런 증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함정을 파서 그들이 스스로 모든 걸 털어놓게 만드는 겁니다. 이한성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특히 선생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면 완벽한 증거가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김대수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오늘 성묘를 가지 마세요. 대신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분명 뭔가 수상한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쯤 가족회의를 제안하세요. 재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이한성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경계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기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때 몰래 녹음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죠. 김대수 탐정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사용하세요. 아주 작아서 들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리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20분이었습니다. 소라와 민호가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성묘를 못 가겠다고 하세요.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요. 이한성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럼 내일 작전을 실행하는 건가요? 네, 내일 저녁에 가족 식사를 제안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유도하세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라와 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늦으시네요. 성묘 가야 하는데. 소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은행에서 일이 복잡해져서.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성묘는 내일 가는 게 어떨까? 소라와 민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실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집에서 좀 쉬면 될 것 같아. 너희들만 갔다 와도 될 거야. 그럼 저희가 다녀올게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성묘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른 일을 하러 갈 것이었거든요. 소라와 민호가 성묘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내 한명자의 마지막 1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그때의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아내가 당뇨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여보,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약만 잘 먹으면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어. 저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과 소라가 있어서 힘이 나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함께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딸 소라와 사위 민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에 함께 왔었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릴게요. 민호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기운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내가 힘들어했습니다. 7월 초 아내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치료가 맞는 건가요? 의사를 한 번 더 만나보자. 하지만 민호가 말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약해서 병원에 가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처방전을 받아올게요. 결국 저와 아내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못했고 민호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세요. 하지만 약을 바꿔서 처방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의사는 새로운 약을 처방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어요. 7월 15일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소라와 민호가 거실에서 나누는 이야기였죠. 어머니가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거야. 민호의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의 병이 심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은 이미 아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22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어요. 제가 잠깐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깨어보니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뭔가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소라와 민호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을 보였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명자야, 미안해. 그때 내 말을 더 들어볼걸.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대수 탐정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한성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셔츠 주머니에 숨기고 평소보다 더 자상한 아버지를 연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6시 소라와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소라야, 민호야, 오늘 저녁에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같이 먹자.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소라와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분명 제가 재산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아버지.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소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소라가 요리 좀 해줄래?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물론이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소라는 기꺼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호야,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승진 이야기는 어떻게 됐고? 아, 그거요? 사실 승진보다는 다른 계획을 생각하고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계획? 네, 사실.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주 쪽으로요. 호주라.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갑자기 왜? 요즘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라도 호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소라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아버지. 호주가 복지도 좋고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런데 이민 가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소라와 민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가족 3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식사였지만 테이블 아래 숨겨진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저는 천천히 운을 뗐습니다. 사실 말이야,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 소라와 민호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해. 너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싶어. 정말요? 소라가 기쁜 듯 물었습니다. 응. 집도 예금도 모든 걸 너희가 관리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편히 쉬고 싶거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순간 소라와 민호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응, 너희도 젊은데 늙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잖아. 요양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정말? 어디? 실버케어 센터라고 인천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훌륭하고 간병 서비스도 최고래요. 소라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거기는 치매 전문 시설이라서 만약 나중에 기억력이 나빠지셔도 전문적으로 돌봐주셔요. 치매 전문 시설이라. 그들은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고? 저희가 팔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시세로 1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15억. 정확히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할 거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부는 아버님 요양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호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쓰려고 해요. 호주에서 사업을? 네, 한식당을 할 생각이에요.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소라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까지 한국에 있는 거야? 저희가 정착할 때까지요. 1, 2년 정도?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자극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너희 어머니 일과 관련해서 이상한 점은 없었니?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라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약 이야기를 하더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병이 심해서 헛소리를 하셨던 거예요. 헛소리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자꾸 경고하시는데. 아버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소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소라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엄마를 잘 돌봤는데요. 밤낮으로 간병하고 약도 챙겨드리고 병원비도 다 저희가 댔는데. 그래, 너희가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어머니 약을 바꾼 적은 없니?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와 민호는 창백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들이 따로 보관되어 있더라고. 소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혼란스럽다고? 내가 왜 혼란스러워?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없는 일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거야.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 너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것도, 모든 대화를 녹음한 것도, 소라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호주직 구입한 것도 알고 있어. 내 명의로 대출 신청한 것도 알고 있고, 생명보험 10억 원까지도. 소라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거예요? 신고하실 거예요? 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긴요. 소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도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분이었어요. 병원비만 계속 들어가고. 소라야. 민호가 소라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약을 바꿨어요. 어차피 효과 없는 당뇨약 대신 비타민을 드린 거예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 미친 여자야. 민호가 소라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 계획한 거예요. 소라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약도 바꿨고 돈도 빼돌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저희 거 아니에요? 소라, 제발 그만해. 민호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뭘 그만해요? 이제 다 들켰는데. 소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양원에 보내고 저희는 호주로 갈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정말로 명자를 죽인 거구나.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뭔데? 소라가 완전히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뿐이었어요. 의사도 당뇨 합병증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냥 조금 빨리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이한성 변호사와 김대수 탐정,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소라 씨, 정민호 씨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선언했습니다.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면서 소라는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모 재산 물려받는 게 죄예요? 하지만 민호는 조용했습니다. 체포되면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이 그들을 데려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당신 원수를 갚았어. 3개월이 지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컸습니다. 딸이 친어머니를 독살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거든요.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제 아내의 당뇨약을 일반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하여 의도적으로 치료를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검사가 아내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USB의 내용들, 녹음 파일들,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저녁의 자백 장면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김대수 탐정이 증인으로 나와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2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총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호주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완전한 도피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도 증언했습니다. 한명자 환자가 처방받은 당뇨약과 실제로 복용한 약물을 분석한 결과 완전히 다른 성분이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10년은 더 생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긴 모든 증거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한명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범행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딸 소라는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부모님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사위 민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재판부에 깊이 사죄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재판장이 엄중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소라에게는 징역 15년, 피고인 정민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횡령한 재산 12억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명자 노인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되찾은 재산과 제 개인 재산을 합쳐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주요 활동은 노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상담 신청이 15건이나 왔어요. 재단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 김영애 씨가 보고했습니다. 그런가? 그럼 바쁘겠네. 네, 하지만 보람 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단 설립 1년 만에 전국에서 1,5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3주기를 맞아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도움을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했습니다. 한명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한 할머니가 묘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이지?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웠어. 당신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15분의 새로운 상담자가 오셨어. 모두 당신 덕분에 도움을 받게 될 거야.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속에서 아내의 미소를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해 준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한명자 노인보호재단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전국에서 비슷한 재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보호법을 강화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내 한명자가 보여준 마지막 사랑처럼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수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